나는 그날 이후로 학교라는 공간을 더 이상 평범하게 볼 수 없게 됐다. 교실의 복도, 사물함이 줄지어 있는 긴 복도, 방과 후 텅 비어 있는 운동장, 그런 익숙한 곳들이 마치 내가 모르는 다른 층위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말았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단순한 감정 하나였다. 불편함. 그 불편함이 자라서 의심이 되고, 의심이 서서히 긴장으로, 그리고 결국은 내 몸이 떨릴 정도의 공포로 변해갔다. 나는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16살. 특별히 겁이 많은 편도 아니었고 학교에 대한 애착이 크지도 않았다. 그냥 다들 그렇듯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묻혀 살 뿐이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는 묘하게 사람들의 시선에서 외면되는 공간이 하나 있었다. 운동장 뒤편, 낡은 급식실 건물 옆에 붙어있는 작은 창고. 교사들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 선배들은 괜히 열다가 정악 먹는다며 겁을 줬다. 경비 아저씨는 매번 창고 앞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살짝 돌리곤 했다. 그런데 아무도 왜 열면 안 되는지, 왜 그 공간을 피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저 열지 마라. 그 말만 반복될 뿐이었다. 금지된 것에 끌리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나는 그저 호기심 때문에 다가간 건 아니었다. 처음에는 단지 그곳 근처를 피해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때문이었다. 그 주변을 지나칠 때면 이유 없이 몸이 굳고 호흡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내 어깨 뒤에서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느낌.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될수록 무언가 분명히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이 나에게 급한 심부름을 시켰다. 지훈아, 운동장 뒤 창고 근처에 놓아둔 공 세트 좀 가져올래? 창고 문은 건들지 말고 바로 옆에 상자 있을 거야. 그 말에 심장이 이상하게 얼어붙었다. 굳이 나를? 굳이 거기를?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단순히 가기 싫다는 감정이 아니었다. 가면 안 된다는 느낌. 그 공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 그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면 되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이상한 예감. 하지만 이유 없는 반항을 할 수도 없었기에 나는 결국 천천히 운동장 뒤편으로 걸어갔다. 처음에는 괜찮았다. 평소처럼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농구대 아래에 떨어진 낙엽이 굴러갔다. 그런데 창고가 시야에 들어오자마자 내가 딛는 땅의 촉감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딱딱해야 할 흙이 말라있는 대신 이상하게 차갑고 축축했다. 마치 그 부분만 집안이 죽어있는 것처럼 나는 발을 한 번 더 옮겼다. 그러자 갑자기 바람이 멈췄다. 새소리, 멀리서 들리던 친구들의 웃음소리, 체육관 소음,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내가 실수로 어떤 벽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창고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마치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듯한 느낌을 줬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문틈 사이로 흐르는 기묘한 냄새. 설명하기 어렵지만 차갑고 오래된 금속 냄새 사이에 약간의 곰팡이 냄새. 그리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오래전에 죽은 것 같은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이상하게 발바닥이 떨릴 정도의 진동이 아주 약하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마치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그 진동은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규칙적인 것 같으면서도 규칙적이지 않은 사람의 심장 박동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느리고 깊은.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저 안에는 무엇인가 있다. 나는 상자를 찾기 위해 시선을 돌렸다. 다행히도 창고 오른쪽에 파란 플라스틱 상자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 체육공이 여러 개 들어 있었다. 가져가기만 하면 됐다. 그런데 상자를 집으려 몸을 숙이는 순간 누군가 내 뒷덜미 가까이에서 다시 숨을 들이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즉시 몸을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냥 내 착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명확했다. 내 바로 귀 뒤에서 내 머리카락을 살짝 움직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쿵쿵 울리는 것을 느끼며 상자를 들었다. 그리고 돌아가려고 한 순간 문틈이 아주 조금 흔들리며 덜컥 작은 소리를 냈다. 아무도 만지지 않았는데, 바람도 없었는데
문은 안쪽에서 누군가 톡 건드린 듯 흔들렸다. 나는 다시 멈춰섰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시선이 저 문틈을 향해 끌렸다. 그 틈 사이로 어둠이 밀려나오듯 퍼져 있었고 그 어둠 안에서 무언가 형태를 잡는 듯한 아주 흐릿한 실루엣이 보였다. 사람 같았다. 하지만 어딘가 비어 보이고 늘어나 있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형태. 그 실루엣은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문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온몸이 얼어붙었다. 팔에 힘이 빠져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고 공이 구르며 텅텅 소리를 냈다. 그 소리와 동시에 또 한 번 문이 흔들렸다. 그러자 실루엣은 움찔하더니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실루엣이 내 쪽으로 아주 조금 고개를 기울였다. 마치 내 소리를 듣고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저 문이 열리면 나는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동시에 문은 스스로 열리려는 듯 미세하게 열린 폭을 넓히고 있었다. 나는 느렸다. 두 눈으로 그 변화를 확인하며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목에 보이지 않는 손이 걸려있는 것처럼. 문 틈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을 때 그 실루엣이 갑자기 뒤틀리며 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언가의 얼굴 같은 형태가 그 어둠 깊은 곳에서 떠올랐다. 형체가 뭉개져 있었지만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낮고 젖은 목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다. 열어줘. 열어줘. 그 목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음성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내뱉을 수 없는 음색이기도 했다. 물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울리고 오래된 금속을 긁어내는 소리와 섞여 있었다. 내가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그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따라왔고 문틈 너머의 실루엣이 숨을 쉬는 것처럼 들썩였다. 나는 몸이 굳은 채로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그런데 희한한 점이 있었다. 멀어질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빨라졌는데 발바닥에서 전해지는 진동은 더 강해졌다. 마치 내가 멀어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처럼 창고 안에서 무언가가 가까이 오고 있었다. 그러다 문틈이 또 넓어졌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문은 그냥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명히 그 안쪽에서 길고 하얀 손가락 같은 것이 잠깐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그건 사람 손이 아니었다. 마디가 너무 길고 관절이 너무 많이 꺾여 있었다. 가늘었지만 이상하게 강해 보이는 형태.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다. 목에 힘이 빠졌고 다리도 떨렸다. 눈만 크게 뜨고 그 움직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순간 운동장 반대편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현실 세계로 나를 끌어냈다. 마치 갇혀있던 공간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숨이 확 들어왔다. 그와 동시에 창고 안에서 갑자기 숨소리가 끊겼다. 정적. 아주 짧은 그러나 날카로운 정적. 그리고 문틈 사이에 눈처럼 보이던 형태가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얼굴 같은 형상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다시 가라앉았다. 마치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다시 숨은 것처럼. 그때 본능적으로 느낀 게 있다. 저건 우리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 사람의 기척이 많아지자 움직임을 멈춘 것. 나는 상자를 남겨둔 채 그대로 뒤돌아뛰기 시작했다. 숨이 막히고 시야가 흔들렸지만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일상의 소음들이 조금씩 돌아왔다. 그 모든 게 마치 정상으로 복귀된 신호처럼 느껴졌다. 교실로 돌아가자 담임이 상자 없이 온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훈아, 상자는 그대로 있었을 텐데. 나는 숨을 고르며 겨우 입을 열었다. 선생님, 창고 문이 막 움직였어요. 담임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 순간 그 얼굴에서 공포가 아주 미세하게 스쳤다. 그걸 본 건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담임은 말없이 창밖을 잠깐 바라보더니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듯 조용히 말했다. 그 창고에는 가까이 가지 마. 그리고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혼자 돌아보지 마. 그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마치 본인도 똑같은 상황을 경험해본 듯한 그런 뉘앙스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창고 근처를 철저히 피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머릿속에서는 자꾸 그 목소리가 떠올랐다. 열어, 그 소리.
그 속삭임, 그 불규칙한 호흡, 심지어 밤에 잠들려고 눈을 감으면 귀 바로 옆에서 다시 그 숨소리가 느껴졌다. 내가 다시 그곳에 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처음 며칠은 그저 악몽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루는 하굣길에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학교 담장 바깥쪽에서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옷은 평범했다. 하지만 시선이 문제였다. 그녀는 창고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동도 없이, 눈을 깜빡이는 순간조차 없이 나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창고를 보았다. 그런데 문이 아주 조금 더 열려 있었다. 며칠 전보다 훨씬. 심장이 툭 떨어지는 기분. 나는 문득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런데 그녀는 어느새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너무 크고 너무 건조해 보이는 눈동자. 눈꺼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보고 있었다.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확인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그녀의 입이 아주 천천히 열리더니 말도 아니고 숨도 아니고 창고 안에서 들리던 바로 그 진동이 울렸다. 낮고 묵직하고 땅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소리. 나는 뒷걸음질 치다가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다시 눈을 들어 그녀를 보려는 순간 이미 사라져 있었다. 길 한복판에서. 내가 고개를 돌린 지 채 1초도 지나 않았는데 그날 밤 나는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는데 귀 밑에서 스치듯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눅눅하고 차갑고 창고 앞에서 풍기던 바로 그 냄새. 그때 깨달았다. 저건 단순히 그곳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었다. 대상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떤 흐름이었다. 내가 처음 그 장소에서 진동을 느꼈을 때, 문틈 너머의 실루엣이 나를 인식했을 때, 그 존재는 단순히 갇힌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올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존재가 나를 기억한다는 것. 내 소리, 내 호흡, 내 발걸음, 내가 내뿜는 공기까지도. 그 증거는 다음날 드러났다. 아침 등굣길, 운동장을 지나던 중 창고 쪽을 힐끔 보았다. 그리고 나는 숨을 삼켰다. 창고 문이 하루 전보다 더 크게 열려 있었다. 이제는 손바닥만 한 틈이 아니라 내 머리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만큼의 간격. 그리고 문틈 아래 축축한 바닥 위에는 무언가가 지나간 징후처럼 길고 하얀 자국이 번져 있었다. 발자국도 아니고 손자국도 아니고 짐승의 발톱도 아니었다. 마치 손가락을 끌고 나온 것처럼, 혹은 누군가 기어서 나오는 도중에 닦인 자국처럼. 그때 운동장 반대편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친구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향해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창고를 향해 시선을 돌렸을 때 문틈 안쪽에서 하얀 얼굴 같은 것이 내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숨이 멈췄다. 뛰어야 했다. 당장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 얼굴이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입을 벌렸다. 입 모양이 보여줬다. 열어줘. 아니었다. 이번엔 확실히 이렇게 말했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그 입 모양이 내 뇌리에 박히는 순간 모든 감각이 뭉개지는 것 같았다. 몸은 그대로 굳었고 손끝부터 서서히 감각이 빠져나왔다. 귀에서는 심장 뛰는 소리만 울렸다. 정확히 말하면 내 심장 박동이 아니었다. 그 존재가 창고 안에서 내 박동에 맞춰 같이 뛰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무릎이 풀릴 것 같은 상태에서 한동안 그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칙칙하고 하얀 빛. 사람 형체지만 사람 같지 않은 윤곽. 눈동자는 없는데 바라본다는 감각만 전달되는 그 존재의 시선. 그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잡았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하며 몸을 번쩍 돌렸다. 야, 지훈아, 뭐해? 벽 보면서 멍 때리고 있었어. 친구 민석이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마치 차갑게 얼어붙었던 내 의식이 꺼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숨이 다시 들어왔다. 눈앞이 또렷해졌다. 그리고 창고를 다시 바라본 순간 문틈엔 아무것도 없었다. 얼굴도, 형태도, 진동도 사라졌다. 하지만 내가 헛것을 본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바닥에는 확실히 자국이 있었다. 그리고 창고 문이 예전보다 훨씬 넓게 열려 있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
민석이 내 표정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야, 너 진짜 왜 이래? 어디 아파?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저 내 입에서 나온 건 숨소리뿐이었다. 수업이 시작되었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다. 칠판을 보면 창고의 어둠이 눈앞을 가렸다. 선생님의 말소리도 잔잔한 웅웅거림처럼 들렸다. 어디선가 낮고 젖은 목소리가 내 귓가를 스쳤다. 다시 오네. 그날 하루 종일 그 목소리는 내 뒤에서 따라다녔다. 교실에서도 급식실에서도 복도를 걸을 때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내 반응에만 의아해했다. 그리고 방과 후 집으로 가려는데 담임이 나를 불렀다. 지훈아, 잠깐 얘기 좀 할까? 그 말투는 평소와 달랐다. 평소엔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조심스레 고르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교무실 안엔 아무도 없었다. 문을 닫자 담임은 잠시 침묵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꺼냈다. 녹슨 작고 무거운 열쇠. 이거 네가 가진 건 아니지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 나는 열쇠를 바라보았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 문양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 언뜻 보기엔 그냥 옛날 창고 열쇠 같았다. 이게 뭔데요? 그 창고를 지난 10년 동안 닫아두던 열쇠다. 그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감각이 흘렀다. 그럼 지금은요? 그 문은 잠겨있지 않은 거예요? 담임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언젠가부터 문이 스스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 누가 열어둔 게 아니었어. 자물쇠가 멀쩡한데도 흠집 하나 없는데도 문만 혼자 열렸지. 나는 숨이 짧게 끊겼다. 선생님, 그 안에 뭐가 있는 건데요?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몰라. 담임은 너무 오래 고민한 얼굴이었다. 그저 처음 열리기 시작했을 때 너처럼 어떤 학생이 그 앞에서 무언가를 봤다는 얘기를 한 적은 있어. 그 학생은 어떻게 됐어요? 담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전학 갔어. 그날 이후로 학교에 나오지 못했거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담임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내밀었다. 지훈아, 절대로 저 문을 열려고 하지 마. 근데 네가 그 존재한테 인식된 것 같아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해. 나는 열쇠를 바라보았다. 손바닥 위에 놓인 순간 마치 차갑게 스며드는 느낌이 들었다. 담임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가끔 이런 일은 그 존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틈을 발견했을 때 시작돼. 틈이요? 담임은 낮게 말했다. 사람, 특히 문 너머에서 자신을 본 사람, 그 틈이야. 나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해버렸다. 난 그 틈이 되어버린 거였다. 그날 이후 나는 열쇠를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버릴 수도 없었다. 마치 멀리 던져도 돌아올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상한 건 열쇠를 넣고 있는 날에는 그 목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린다는 것. 다시 와. 열어줘. 그 목소리는 말이 아니라 상태였다. 던져진 돌이 울리는 잔향처럼, 바닥 아래에서 퍼져오는 낮은 음처럼. 밤이 깊어지면 창문 밖에서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리고 더 깊은 새벽, 귀 바로 옆에서 그 숨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내 방 문틈 아래로 차가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여름인데도 냉장고를 열어둔 것처럼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문 너머에서 왔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몸이 굳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고리가 흔들렸다. 덜컥 문이 조금 움직였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온몸이 제압되듯 누군가 붙잡고 있었다. 문틈이 조금 더 벌어졌을 때 문 아래에서 하얀 손가락이 천천히 들어왔다. 손바닥은 보이지 않고 손가락만 길고 가늘고 관절이 이상하게 꺾이며 문 아래를 더듬었다. 그 손가락 끝이 내 침대 쪽을 향해 기울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머니 속 열쇠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불에 던져 넣은 것처럼. 나는 반사적으로 열쇠를 꺼냈다. 손바닥을 뜨겁게 찌르며 빛이 번졌다. 그러자 문 아래의 손가락이 재빠르게 움츠러들었다. 마치 불에 데인 사람처럼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갔다. 문틈 너머에서 낮고 악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아직은 안 돼. 문고리가 다시 흔들렸다. 그리고 흔들림이 점점 약해지더니 완전히 멈췄다. 기척이 사라졌다. 공기의 냄새도 눅눅함도 그 진동도. 나는 침대에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겨우 숨을 이어갈 수 있을 만큼만 공기를 들이마셨다. 하지만 그때 내 손바닥에서 열쇠가 아주 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열쇠 끝에서 마치 문이 열린 방향을 가리키는 듯 서늘한 기운이 뻗어나갔다. 그 기운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백했다. 학교, 운동장 뒤, 창고.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그 존재는 문이 더 열릴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 앞에서 들리던 그 낮은 숨소리가 어느 순간 문틈을 따라 안으로 스며들듯 더 가까워졌다. 기훈은 숨을 삼키며 도어락 위에 손을 올렸지만 숫자가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손이 떨렸다. 그끼 현관문이 아주 조금 저절로 밀렸다. 잠금 장치는 걸려 있었는데도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을 밀어보는 듯했다. 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냉기와 함께 아주 희미한데 분명한 목소리. 여기 있지. 기훈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나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현관문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지만 도어락은 갑자기 불이 깜빡이며 숫자가 무작위로 전멸했다. 마치 누군가 밖에서 비밀번호를 계속 찍어보는 것처럼 삐, 삐삐삐 오류음이 이어지고 도어락 상단에 작은 초록불이 깜빡였다. 그건 보통 정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직전 마지막 번호가 맞았을 때 나는 반응이었다. 기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정확한 번호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도어락이 갑자기 짤칵하고 열렸다. 문이 천천히 마치 누가 안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리게 열렸다.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외부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끝만 보였다. 맨발. 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고 발가락이 이상하게 휘어 있었다. 그 발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기훈은 분명히 그 바로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다고 느꼈다. 그때 갑자기 왜 문 열어줬어? 목소리는 분명히 귀 옆에서 속삭였다. 복도에 있는 발의 주인이 한 말이 아니었다. 기훈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자신이 조금 전까지 서 있던 현관 내부, 바로 기훈의 뒤쪽 신발장 위에 한 여자의 반쯤 부서진 얼굴이 기훈을 바라보며 엎드려 있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눈동자가 거의 위로 말려 올라간 상태. 턱은 부자연스럽게 부러져 기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 여자는 다시 입을 벌리며 속삭였다. 내가 먼저 들어왔지. 기훈은 소리를 지르려고 입을 벌렸지만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신발장 위에 엎드린 여자는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얼굴만 기훈 쪽으로 미끄러지듯 기울였다. 턱이 부러진 자리에서 뚝뚝 하고 굳은 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기훈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 방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 바깥에 있던 맨발이 안쪽으로 한 발자국 들어왔다. 문이 더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마치 틈 사이로 스며들듯 발끝이 안으로 밀려왔다. 그리고 그 발은 기훈이 도망치려는 방향과 정확히 반대로 천천히 돌아섰다. 발만 움직이는데도 기이한 방향으로 꺾이는 관절 소리가 들렸다. 기훈은 숨이 막혔다. 신발장 위에 있던 여자가 갑자기 입을 크게 찢으며 말했다. 도망치면 안 되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바깥의 발이 방 안쪽을 향해 뚜벅뚜벅 기훈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발뿐이었는데 소리는 사람 두세 명이 함께 걷는 듯 무겁고 울렸다. 기훈은 결국 몸을 돌려 작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문을 닫으려는 순간 문틈 사이로 손가락 2개가 먼저 들어왔다. 누군가의 손가락. 피가 마르고 손톱이 반쯤 뜯긴 상태. 그리고 그 손가락이 문틈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였다. 기훈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손가락은 오히려 그 비명을 기다렸다는 듯 문틈 안에서 기훈 쪽으로 잡아당겨지기 시작했다. 뭔가가 문 밖에서 기훈의 팔을 잡듯 손가락을 통해 안쪽으로 잡아채는 힘. 문 밖에서 낮게 끊어진 듯한 숨소리가 들렸다. 여기 숨었네. 기훈은 팔이 빠질 만큼 문을 밀어 닫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놀라울 정도로 힘이 있었다. 문틈 사이에서 손가락이 더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기훈의 볼을 스치는 순간 그 손가락이 갑자기 2개가 아니라 6개가 되어 있었다. 기훈은 즉시 손을 놓고 방 안쪽으로 넘어지며 뒷걸음 쳤다. 문틈은 기훈이 손을 놓자마자 닫혔지만 문 너머에서 누군가가 코를 대고 킁킁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너 냄새 그대로네. 그 말투는 기훈이 알던 목소리였다. 기훈은 숨이 멎을 듯 눈을 크게 뜨고 문을 바라보았다. 그건 몇 년 전 자신이 잊었다고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였다. 문 너머에서 들려온 그 말은 기훈의 머릿속 어디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을 억지로 끌어올렸다. 너 냄새 그대로네. 그 목소리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부드럽고 낮은 톤, 말끝이 미묘하게 떨리던 버릇까지. 기훈의 심장이 무섭게 뛰었다. 그건 중학교 때 사고로 죽은 상우의 목소리였다. 기훈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있을 리가 없어. 여긴 서울이고. 너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다. 잠기지도 않은 손잡이가 덜컥하고 움직이는 소리. 기훈은 자신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다. 숨을 쉬는 소리마저 새어나갈까 두려웠다. 문고리는 아주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문 아래 틈에서 어둠이 스며들듯 누군가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발도 손도 없이 바닥 위로 미끄러졌다. 기훈은 그 그림자를 보다가 문득 등 뒤에 창문을 떠올렸다.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러나 창문은 오래된 아파트 특유의 틀 자체가 뒤틀려 있었고 움직이려면 힘을 많이 줘야 했다. 기훈은 숨을 삼키며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문고리가 갑자기 철컥하고 반대 방향으로 휘어졌다. 방 안에 울릴 정도의 큰 소리, 문 자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이었다. 기훈은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창문을 잡아당겼다. 창문은 처음엔 꿈쩍도 하지 않다가 기훈이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힘을 주자 끼익 소리를 내며 조금 움직였다. 하지만 그 소리가 방을 찢을 듯 울려 퍼졌다. 그리고 동시에 문 뒤에서 들리던 숨소리가 완전히 멈췄다. 너무 조용해졌다. 기훈은 숨조차 삼키지 못한 채 창문을 잡은 채 멈췄다. 그 조용함은 평범한 정막이 아니었다. 마치 방 안의 공기 자체가 멈춘 듯한 정적. 그러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 아주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왜 나만 그때 거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쿵! 문이 터질 듯한 차례 강하게 흔들렸다. 기훈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숨을 내쉬며 창문을 한 번에 밀어 열었다. 바람이 갑자기 방 안으로 들이치고 창문 틀에서 떨어진 먼지가 날렸다. 그 순간 문틈 아래로 손이 4개 동시에 튀어나왔다. 아이 손 같기도 하고 어른 손 같기도 한 형체가 일정하지 않은 손들, 각각 다른 방향으로 꺾이며 바닥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 손들이 기훈 쪽으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기훈은 창문 틀을 붙잡고 몸을 빼냈다. 겨우 상반신을 창밖으로 뺐을 때 문 뒤에서 갑자기 비명처럼 터져나오는 목소리가 울렸다. 기훈아, 너 때문이잖아. 기훈은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문틈 사이로 사고로 죽었던 상우의 얼굴이 머리 한쪽이 찌그러진 채 기훈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문틈 너머에서 억지로 진짜 뼈가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문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다. 기훈은 정신이 끊어지기 직전의 공포 속에서 몸을 완전히 창밖으로 떨어뜨렸다. 2미터 높이였지만 그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발목이 뒤틀리는 소리가 났고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졌다. 하지만 기훈은 뒤를 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위쪽에서 누군가가 팔을 축 늘어뜨린 채 기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팔, 그 자세, 그 얼굴, 그건 분명 상우였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본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상우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도망쳐도 다시 찾을 거야. 기훈은 절뚝이며 아파트 뒤편으로 도망쳤다. 뒤에서는 창문 틀이 흔들리고 어딘가에서 금속이 비틀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마치 이제 막 쫓아내기 시작한 것처럼. 기훈은 달리면서 깨달았다. 상우는 자신이 부른 게 아니다. 이 아파트가, 이 창고가, 그리고 아까 본 그 여자가 상우의 모습을 빌려 기훈을 불러낸 것 같았다. 하지만 왜 하필 자신이었을까? 그리고 기훈은 알았다. 그 사고 현장에 정말로 상우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걸. 기훈은 발목이 타는 듯 아파도 멈추지 않았다. 아파트 뒤편에 오래된 보일러실 옆을 지나 좁은 통로로 들어섰을 때 뒤에서 철컥 금속이 끌리는 소리가 계속 따라왔다.
누군가가 창문 틀째로 뜯어내며 쫓아오는 소리였다. 기훈의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숨이 턱에 걸려 목구멍에서 끊어진 숨소리가 들렸지만 멈추면 끝이라는 감각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통로 끝은 막다른 벽이었다. 기훈은 숨을 들이마시며 벽을 타고 오른쪽으로 꺾여 나갔다. 그 옆은 재활용 쓰레기장이었다. 형광등은 절반이 깨져 있었고 남아있는 한 개는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흘리고 있었다. 빛이 켜질 때마다 그림자가 길고 짧게 변했다. 아무도 없는데 마치 누가 따라오듯 흔들렸다. 기훈이 재활용품 더미에 몸을 숨기려던 순간 바람도 없는데 형광등이 갑자기 스르륵 꺼졌다. 깜깜해졌다. 정적. 그리고 서서히 재활용 쓰레기장 안쪽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끌어내는 습한 마찰음이 들렸다. 쓱, 쓱. 기훈은 숨을 멈추고 고개만 돌려 그 방향을 바라봤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형광등이 다시 깜빡거리며 켜지려는 순간 그 빛 사이로 목이 꺾인 사람 하나가 쓰레기 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거의 어깨 뒤로 젖혀졌고 얼굴은 천장에 있는데 눈만 기훈을 향해 굴러 떨어질 듯 아래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들렸다. 기훈이 왔네. 기훈은 비명을 삼키며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발목이 뒤틀린 탓에 중심을 잃고 무릎을 꿇었다. 손바닥에 차가운 액체가 묻었다. 그게 물인지 피인지 너무 어두워 알 수 없었다. 그때 쓰레기장 반대쪽 사라졌다고 여긴 창문 방향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 때문이야. 그날 나 밀었잖아.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하나는 앞에서 하나는 뒤에서 그리고 둘 다 상우의 목소리였다. 기훈의 시야가 흔들렸다. 숨이 안 들어오는 느낌. 하늘이 기울고 땅이 들썩이는 듯 어지러웠다. 상우는 사고로 죽었다. 기훈이 밀지도 않았다. 그날 놀이터 난간에서 장난치다가 상우가 스스로 중심을 잃고 떨어졌다. 그런데 왜 이 존재들은 모두 기훈이 밀었다고 말하는 걸까? 기훈은 벽을 짚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때 쓰레기 더미 위에 있던 목이 꺾인 상우의 몸이 갑자기 네 발쯤 자세로 기어 내려오기 시작했다. 손발은 반대로 꺾인 각도였고 갈라진 발톱이 시멘트를 긁는 소리가 사각 울렸다. 그리고 그것이 기훈 향해 달려들었다. 기훈은 반사적으로 몸을 틀었다. 그러자 뒤에서 또 다른 상우가 철창 너머에서 팔을 쭉 뻗어 기훈의 옵깃을 잡았다. 도망가지 마. 팔의 힘은 말도 안 될 만큼 강했다. 마치 몇 명이 동시에 잡아당기는 힘. 기훈의 몸은 두 존재 사이에 끼었다. 앞에서는 귀여운 상우가 고개를 흔들며 웃고 있었고 뒤에서는 창문에서 떨어졌던 또 하나의 상우가 기훈을 벽 쪽으로 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 어딘가에서 아까 아파트 현관에서 처음 본 그 신발장 위에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구했네. 기훈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울음에는 기쁨도 슬픔도 인간적인 감정도 없었다. 오직 찾아낸 대상의 숨을 빼앗기 직전의 황홀감만 있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사각 여자의 머리카락이 바닥을 끌며 오는 소리. 두둑 본래 위치가 아닌 관절이 어딘가에 부딪히는 소리. 기훈은 기절하기 직전의 공포 속에서 머릿속에 번쩍이는 하나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 학교 창고에서 처음 문을 열었던 건 상우였다. 그리고 상우는 그날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여기 있어, 무언가 있어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혼자 중얼거리며 기훈 뒤에서 오래도록 울고 있었다. 기훈은 그때의 울먹이는 상우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은 그저 겁이 나서 상우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도망쳐 버렸던 기억. 그리고 그 순간 눈앞에서 기어오던 상우들의 움직임이 모두 멈췄다. 마치 어떤 신호를 기다리듯. 뒤에서 들리던 그 여자의 웃음도 멈췄다. 대신 바람 하나 없는데 기훈의 귀 근처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그럼 이제 내 차례야. 기훈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공포가 갑자기 식어버리는 느낌을 받았다. 오히려 차갑고 둔탁한 감각이 뼛속까지 내려앉았다. 이제 내 차례야. 그 목소리는 특정한 방향에서 들린 게 아니었다. 앞도 뒤도 옆도 아닌 마치 기훈의 머릿속 깊은 곳에서 직접 흘러나온 듯한 소리. 기훈의 숨이 걸렸다. 무릎이 떨리며 다시 땅에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기훈을 붙잡고 있던 손들이 마치 서로 신호를 받은 듯 일제히 방향을 바꿨다. 기훈이 아니라 기훈 뒤쪽 어둡게 뚫린 재활용장 끝의 그림자를 향해 모두 고개를 돌렸다. 기훈은 느꼈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일어서고 있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숨소리도 없이. 그러나 무게감이 주변 공기를 짓누르며 올라오는 느낌. 쓰레기 더미 위에서 움직이지 않던 깡통들이 혼자서 덜컥 하고 굴러 떨어졌다. 상우의 모습으로 변한 것들이 기훈을 붙잡고 있던 손길을 풀어냈다. 기훈은 풀린 힘에 앞으로 고꾸라지며 바닥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앞에 있던 상우의 형체가 두 다리를 뒤로 꺾으며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마치 뼈로만 지탱하는 인형처럼 일어서는 모습. 그러나 그 상우는 더 이상 기훈을 보지 않았다. 뒤쪽의 어둠. 거기서 올라오는 그것을 보고 있었다. 기훈은 숨을 삼키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목이 막힌 듯했고 공기가 미지근하고 무거워진 느낌. 그리고 드디어 재활용 쓰레기장 깊은 곳에서 한 사람이 나왔다. 아니, 사람처럼 생긴 무엇이 걸어 나왔다. 형체는 사람과 같았다. 그러나 얼굴은 모두 지워져 있었고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둠으로만 이루어진 구멍처럼 깜깜했다. 그 표면은 갈라진 목재처럼 거칠었다. 마치 오래된 창고 안쪽 벽재가 사람의 형태로 뭉쳐진 것 같은 질감. 기훈은 그 형태를 보는 순간 바로 떠올렸다. 학교 창고의 문 뒤 어둠 속에서 상우가 혼자 울며 말했던 것. 뭔가 있어. 여기. 뭔가. 나왔어. 그때는 겁에 질려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 뭔가. 그게 지금 눈앞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천천히 굉장히 느린 동작으로 기훈에게 고개를 기울였다. 얼굴이 없는 대신 그 빈자리 전체가 기훈을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재활용장 옆 철창에 기대에 걸려있던 상우의 모습을 한 형체가 중얼거렸다. 창고를 열었으니까. 기훈은 그 한마디에 자신의 머릿속 어딘가가 갑자기 찢겨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창고 문을 열어본 건 상우였지만 문을 계속 열고 있게 만든 건 기훈이었다. 기훈은 상우가 무서워 뒤로 물러나던 자신을 붙잡고 같이 보자고, 무섭다고, 혼자 두지 말라고 울먹이며 말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런데 기훈은 그 말을 무시하고 혼자 달아나며 문을 반쯤 열린 상태로 그냥 놔둔 채 상우를 그 안에 버려두고 도망친 거였다. 그 문틈으로 이 존재가 나왔다. 기훈의 눈이 흔들렸다. 균형이 무너질 만큼 머리가 아팠다. 그 존재가 기훈을 향해 한 발, 아주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다. 그 발걸음이 상자를 밟을 때 나무가 눌려 부서지는 무거운 소리만 났다. 그리고 또 한 발 내딛는 순간 상우들의 형체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하나는 기훈의 오른쪽에서 또 다른 하나는 왼쪽에서 각자 부러진 기형의 다리를 끌며 기훈 앞에 무릎을 꿇듯 내려앉았다. 두 존재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 얼굴 없는 존재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기훈의 몸에 한기가 치밀었다. 그 존재는 가까워질수록 공기의 밀도 자체가 변하는 것 같았다. 기훈의 머리카락이 이유 없이 부딪히고 피부가 종이처럼 당겨지는 느낌. 그리고 아주 가까운 거리, 기훈 앞 두 걸음쯤에서 그 존재가 멈췄다. 고개가 기훈 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졌다. 얼굴이 없는 자리에 천천히 무언가가 새겨지기 시작했다. 먼저 눈의 자리가 파이고 그 위에 얹히듯 서서히 형태가 잡혀갔다. 기훈은 숨을 멈췄다. 그 눈, 그 코선, 그 입술의 굴곡. 그건 방금까지 기훈이 떠올리던 중학생 때의 상우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상우가 생전에 지은 어떤 표정도 아니었다. 그 존재는 완성된 얼굴로 기훈의 턱 근처까지 다가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오래전 창고에서 상우가 흘리던 울음 섞인 그 목소리로 완전히 똑같게 말했다. 넌 왜 나 버리고 갔어? 천천히 말을 한 음절씩 끊어가며 기훈의 입에서 의식도 없이 대답이 새어나왔다. 미안해. 난 그냥... 그러나 그 존재는 기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간을 끊었다. 거짓말. 그 순간이었다. 상우들의 형체가 동시에 기훈을 향해 손을 뻗었다. 등 뒤에서는 신발장 위의 여자가 이제 완전히 기분 나쁠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서 기훈의 목덜미를 향해 차갑게 손가락을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얼굴을 갖게 된 그 존재가 기훈의 이마에 손을 댔다. 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촉감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손에 닿는 순간 기훈의 머릿속이 한순간에 창고 안에서 들었던 울음, 비명, 발소리, 낯선 숨소리로 가득 차올랐다. 그리고 그 존재의 입이 열렸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제 네가 들을 차례야. 승호는 옷걸이에 걸린 그 셔츠를 눈빛으로만 바라보았다. 손끝 하나 대고 싶지 않았다. 며칠째 옷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 냄새,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함이 온몸을 스쳤다. 셔츠는 분명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셔츠에 묻은 땀 냄새는 전혀 본인의 것이 아니었다. 습하고 눅눅하고 숨이 막히는 듯한 냄새. 지하실이나 오래된 축축한 골목에서 날 법한 냄새였다. 승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었다. 이거 언제 널었어?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어제 저녁 당신이 늦게 와서 못 봤나 보네. 승호는 숨이 멎는 듯했다. 나 어제 셔츠 안 입었어. 아내의 손이 그 순간 멈췄다. 뭐? 나는 어제 회의 때문에 반팔 티셔츠 입고 갔었어. 셔츠는 세탁 바구니에 그대로 있었을 텐데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옷걸이를 바라보았다. 불빛 아래 걸린 셔츠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창문도 닫혀 있었고 바람도 없었다.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면 이건 누구 거야? 내 셔츠는 맞아. 승호가 삼키듯 말했다. 근데 이 냄새는 내게 아니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딸아이가 방문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빠. 두 사람은 동시에 딸아이 쪽을 바라보았다. 딸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셔츠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다. 어젯밤에 그거 혼자서 움직였어. 숨이 꺼지는 듯한 정적이 거실을 눌렀다. 딸아이의 눈동자는 공포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다. 아빠 말고 키 큰 남자가 그 셔츠 입고 있었어. 딸아이의 말이 끝났을 때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다. 승호는 순간적으로 딸을 안으려다가 무언가가 시야 한쪽에서 스친 것 같아 멈췄다. 옷걸이에 걸린 셔츠, 방금 전까지는 그냥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셔츠가 아주 미세하게 사람 어깨선처럼 부풀어 있었다. 아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승호, 저거 왜 저래? 승호는 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셔츠에서 풍기는 그 숨 막히는 냄새는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누군가 축축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것처럼.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그 아저씨가 어제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했어. 승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뭐라고 했어? 아빠랑 엄마 깨우면 집에 못 있게 한다고. 아내는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뜬 채 후퇴했다. 순간 셔츠의 목 부분이 툭 하고 늘어났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안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리고 옷걸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방향은 승호 가족이 서 있는 쪽이었다. 승호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회전은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바람도 없고 손댄 사람도 없는데 옷걸이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힌 듯 정면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멈췄다. 마치 우리를 보고 서 있는 남자처럼. 승호가 낮게 말했다. 누구야? 답은 없었다. 대신 셔츠 안쪽에서 뚝뚝 마치 뼈마디가 맞춰지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승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셔츠를 붙잡아 벗기려 손을 뻗은 그 순간 탁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손목을 움켜잡은 듯한 충격이 왔다. 승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아내가 울먹였다. 승호야! 그거 건들지 마! 딸아이는 이미 울고 있었다. 승호가 주저앉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 지금 당장 나가자. 그러자 옷걸이에 걸린 셔츠가 스스로 떨어졌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너무 크게 울렸다. 그리고 그 셔츠는 바닥에서 일어섰다. 셔츠는 더 이상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땅 위에서 뻣뻣하게 서 있는 모양이 사람의 어깨와 팔 형태를 닮아갔다. 마치 키 큰 남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듯했다. 승호는 숨이 막혔다. 손을 뻗어 잡으려 해도 셔츠는 미세하게 몸을 피하며 따라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사람이 걷듯 하지만 발은 없는 이상한 형태로 바닥 위를 스쳤다. 아, 안 돼. 승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딸아이는 소리내어 울고 아내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 셔츠 속에서 낯선 숨소리가 들려왔다. 후, 후. 차갑고 눅눅한 공기가 방 안 가득 퍼졌다. 승호는 몸을 떨며 등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셔츠는 곧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발이 없는 대신 바닥 위에서 손끝처럼 생긴 끝부분이 밀려 움직이며 균형을 잡는 듯했다. 승호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공포를 느꼈다. 왜 우리 집에? 그 물음이 끝나기도 전에 셔츠가 천천히 승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정확히 그 키 큰 남자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다. 그 순간 승호는 땅에 무릎 꿇은 채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를 들었다. 셔츠 안에서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왜 내 걸 가져갔어? 승호는 경악했다. 내 거야. 내가 내 셔츠야. 하지만 셔츠는 고개를 흔들듯 몸통을 비틀며 반응했다. 그리고 그때 집안 전체가 묘하게 울리는 소리로 채워졌다. 벽, 천장, 바닥에서 금속 긁는 소리와 사람 발이 걷는 듯한 소리가 섞여 들었다. 승호는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몸속으로 파고들어 머릿속을 흔들었다. 셔츠는 이제 완전히 사람 모양으로 변형되어 있었다. 팔과 몸통이 서 있고 어깨가 둥글게 솟아 있었다. 얼굴은 없는 채 머리만 조금 기울어져 있었다. 그 존재가 바로 승호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승호는 바닥에 쓰러져 손을 뻗었다. 제발 나가! 그러나 셔츠는 천천히 거의 의식적으로 승호의 손에 닿으며 잡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촉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에 닿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승호는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불어왔다. 커튼이 휘날리며 방 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셔츠는 그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승호를 꽉 붙잡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너도 느낄 차례야. 승호는 공포에 질려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셔츠는 그의 몸을 완전히 덮듯 내려앉았다. 마치 키 큰 남자가 안으로 스며든 것처럼 존재 전체가 그의 상반신을 감싸버렸다. 그 순간 승호는 느꼈다. 셔츠 안에서 누군가의 숨소리와 체온, 감정이 동시에 밀려오는 듯한 느낌. 기분 나쁜 압박과 함께 오래전 학교 창고에서 느꼈던 상우의 울음과 숨소리가 겹쳐 들렸다. 승호는 정신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셔츠 속 존재는 단순히 옷에 깃든 혼령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잊고 버렸던 그날의 죄책감과 공포가 육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승호는 셔츠에 눌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셔츠 속 존재는 이제 완전히 사람 모양으로 서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그 빈 얼굴 속에서 속삭이는 듯한 음성만 들려왔다. 왜 나를 버렸어? 승호는 입을 열고 소리쳤다. 미안해. 나는 그냥. 그러나 셔츠는 그의 말을 끊듯 몸을 비틀며 점점 더 강하게 압박했다. 그 힘이 마치 살을 짓누르는 듯 호흡을 방해했다. 승호는 공포와 고통 속에서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때 집안의 불빛이 잠시 깜빡였다. 승호가 고개를 들자 셔츠 안에서 어둠이 빠져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승호는 몸을 옆으로 비틀어 셔츠를 떨쳐냈다. 셔츠는 바닥 위에 쭈그러진 채 그러나 여전히 사람의 형체를 유지하며 숨을 쉬듯 떨고 있었다. 승호는 발끝으로 셔츠를 밀어내며 거실 끝으로 달려갔다. 이제 끝이다. 나가! 하지만 셔츠는 단번에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났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승호를 막아섰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너는 나를 끝까지 느껴야 한다. 승호는 공포에 질려 방 안쪽으로 몸을 날리며 마침내 오래된 창문을 향해 손을 뻗었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순간 바람이 방 안으로 폭풍처럼 들어왔다. 셔츠는 그 순간 잠시 멈췄다. 공포와 긴장 속에서 승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바깥으로 몸을 던졌다. 거리로 도망친 승호 바닥에 떨어진 순간 승호는 통증에 숨이 막혔다. 그러나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거실 창문을 통해 빛이 빠져나간 집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조용해졌다. 셔츠는 창문 안쪽에 남아 있었다. 사람 모양으로 서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그 존재가 남긴 압박감과 숨결만이 방 안에 남아 있었다. 승호는 땅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발은 떨렸지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딸아이와 아내가 달려왔다. 승호는 그들을 안으며 겨우 울음을 참았다. 그 순간 뒤돌아보니 셔츠는 다시 옷걸이 위로 돌아가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승호는 알았다. 그 존재는 단순한 혼령이 아니었다. 과거의 죄책감, 잊으려 했던 기억, 그리고 자신이 외면했던 사람들의 울음이 모여 만들어진 존재였다. 그날 이후 승호는 다시는 혼자 집에 있지 않았다. 셔츠를 치우고 창고문을 닫고 과거의 기억을 마주하며 다시는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가끔 집안에 혼자 있을 때면 셔츠에서 희미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왜 나를 버렸어? 승호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한다. 미안해, 이제는 잊지 않을게. 그날 새벽, 나는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소금기 섞인 공기를 깊이 들이켰다. 어둠이 아직 항구를 덮고 있었고 물 위에는 달빛이 깜박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배 위에 서 있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치밀어 올랐다. 흔들리는 나의 발 아래로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어쩐지 날카로운 칼날로 뒤엉킨 것처럼 느껴졌다. 내 직감이 경고했다. 오늘 무언가가 평소와는 다를 거라고. 나는 고흥에 온 지 벌써 일주일째였다. 고흥은 낚시와 어업으로 유명한 작은 해안 마을이지만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같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산호초 근처에선 새벽마다 배를 띄우면 안 된다. 그 말은 단순한 미신처럼 들렸지만 나는 이미 그곳에서 몇 번이나 이상한 사건을 목격한 적이 있었다. 어부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사라지고 남은 배는 홀로 물 위에 떠 있었다는 것이다. 그날 나는 낡은 나무 배를 빌려 산호초 근처를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지역 주민들은 내 시도를 말리려 했지만 나는 호기심과 직업적 책임감을 억누를 수 없었다. 배 위에 혼자 서서 노를 젓는 동안 물속에서 무언가 날 관찰하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었다. 파도는 잔잔했지만 소리는 이상하게 낮고 둔탁하게 울렸다. 처음에는 단순한 바람과 파도 소리라고 합리화하려 했다. 하지만 내 귀에 스며든 건 분명 사람이 내는 것 같은 낮은 울음소리였다. 도와줘. 속삭이는 듯한 소리. 나는 몸을 떨며 목소리를 따라 바라보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한 걸음씩 배가 산호초 쪽으로 접근할수록 그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다. 내 심장은 두근거리고 손바닥에는 흥건히 베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너의 상상일 뿐이야. 해가 떠오르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해는 아직도 수평선 너머에 있었고 공기는 서늘하면서도 무겁게 내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배 아래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물결을 가르는 듯했다. 배가 갑자기 멈춘 순간 나는 한쪽 다리를 디디고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물속에서 손이 튀어나왔다. 손은 인간의 것이었지만 기괴하게도 피부는 창백하고 손톱은 불규칙하게 길게 늘어나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배를 저을 수도 없었다. 그 손은 배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다. 내 정신은 공포로 얼어붙었지만 본능적으로 노를 움켜쥐고 힘껏 저었다. 배는 요동쳤고 나는 겨우 물 위로 뛰어올라 몸을 보호했다. 다음 순간 바람이 갑자기 잦아들고 물결도 잠잠해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몸은 여전히 떨고 있었고 귀에는 여전히 그 속삭임이 맴돌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몇 분간 움직이지 못했고 마음속으로는 이미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있었다. 산호초에는 무언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살고 있다는 것. 어부들이 새벽마다 사라지는 이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새벽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한 노인은 눈을 감고 오래전 사건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 산호초에는 바다와 인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이 있어. 누구든 그 경계를 무심코 넘으면 돌아오지 못하지.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 속 불안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이후로 산호초 근처에서 수차례 실험적인 접근을 했다. 배를 띄우고 장비를 설치하고 밤을 새워 관찰했다. 하지만 매번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다.
물속 깊은 곳에서 인간의 형체가 보이기도 하고 잠시 배 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다. 그 존재는 내가 다가가면 숨고 멀어지면 다시 나타났다. 나는 그것이 인간인지 아니면 인간의 형상을 한 무언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한 번은 배 위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냄새를 느꼈다. 썩은 물고기와 오래된 해초, 그리고 인간의 채취가 섞인 듯한 냄새였다. 공기가 점점 무겁게 내려앉았고 손끝이 얼어붙는 것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촉각을 믿고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공포로 마비되었다. 그때 물속에서 소리가 났다. 낮은 울음과 함께 물결이 규칙적으로 흔들렸다. 마치 나를 향해 손짓하는 것 같았다. 그 경험 이후 나는 인간의 심리적 한계와 실제로 마주하는 초자연적 존재의 경계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합리적 사고를 계속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 생생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시는 이 근처에 혼자 오지 말자.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존재가 내 연구의 대상이라는 사실에서 도망칠 수 없음을 알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마을 사람들과 협력해 새벽에 실종된 어부들의 흔적을 조사했다. 수년간 기록된 실종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산호초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주변에는 어떤 형태의 신호나 구조 요청도 없었다. 일부는 배와 장비만 남아 있었다. 현장을 조사할수록 나는 점점 공포와 동시에 경외감을 느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영역에서 살아남는 것은 단순한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새벽이 올수록 바다는 점점 깊은 어둠 속에 잠겼다.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흔들렸고 파도는 고요한 듯하면서도 속에서 무언가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배 위에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물결 사이로 잠깐씩 일렁이는 그림자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분명 인간의 형태였지만 동시에 인간답지 않은 왜곡된 움직임을 가지고 있었다. 손이 먼저 내 몸을 찌르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까지 전해지는 감각은 공포로 굳어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노를 잠시 놓았다. 배는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내 안의 긴장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리고 그때 물속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 오지 마. 그 목소리는 바람 소리와 섞여 명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내 귀에는 분명하게 각인되었다. 나는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다. 이건 환청일 거야. 피곤해서 그렇겠지. 그러나 내 눈앞에서 물결이 일렁이면서 한 인간의 형체가 서서히 물 위로 떠올랐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은 깊은 어둠 속에서 나를 꿰뚫는 듯했다. 그는 움직일 때마다 이상하게 뒤틀렸고 공기 중에서 나는 숨소리와 섞여 기이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나는 배에서 몸을 뒤로 젖히며 가능한 한 눈을 떼지 않으려 했다. 그 순간 배 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마치 바닷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내 배를 밀고 있는 듯했다. 나는 온몸으로 노를 움켜쥐고 저었지만 배는 미묘하게 제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공포는 점점 내 정신을 잠식했다. 내 머릿속에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어릴 적 집 근처 개울에서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던 기억. 그때 느낀 공포와 무력감이 물밀듯 몰려왔다. 그리고 지금 그 기억과 현실이 중첩되면서 나는 완전히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소리 없이 울며 손끝으로 배의 난간을 잡았다. 물속의 존재가 한 걸음씩 다가오자 내 몸은 경직되고 숨은 점점 가빠졌다. 냄새가 밀려왔다. 썩은 해조류와 오래된 바다 내음 속에 인간의 채취가 섞인 듯한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 냄새는 내 뇌를 자극해 공포와 동시에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려 했지만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내 폐를 압박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물결의 진동과 물속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울음소리, 그리고 내 안의 심리적 혼란이 서로 얽히면서 나는 점점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다. 산호초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있으며 그 존재는 새벽마다 어부들을 유혹하고 혹은 삼켜버린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정신을 가다듬고 배를 돌려 항구 쪽으로 노를 저었다. 그러나 물결은 예상치 못하게 방해가 되었다.
작은 물결 하나하나가 내 배를 흔들며 균형을 잃게 만들었고 물속에서는 계속해서 손이 나타났다. 나는 그것이 실제로 나를 끌어내리려는 존재인지 아니면 단순히 착시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내 이성은 공포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물속에서 또 다른 존재를 보았다.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인간의 형체를 한 것이 천천히 내 배 주위를 돌고 있었다. 그것은 눈을 마주치면 몸속 깊은 곳의 공포를 꺼내는 듯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배가 작은 공간에서 흔들리면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다. 손과 발은 얼어붙은 듯 굳었고 숨은 짧게 끊겼다. 나는 그 순간 산호초가 단순한 지형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인간의 영역과 바다의 영역이 만나는 지점, 경계가 흐려지는 장소였다. 여기서 발생하는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법칙 속에서 일어난 결과였다. 그리고 나는 그 법칙을 지금 직접 체험하고 있었다. 숨을 고르며 나는 작은 장치를 꺼내 산호초 주변의 수온과 해류를 측정했다. 그러나 모든 장치는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과학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오직 내 감각과 경험 그리고 공포만이 남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현실 감각을 잃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왜곡되고 물결의 소리와 속삭임이 서로 겹쳐 나를 압도했다. 내 안에서 공포와 호기심이 뒤엉키고 나는 이 장소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과 동시에 더 깊이 파헤치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나는 항구를 향해 노를 저었다. 물속 존재는 마지막으로 한 번 눈을 마주치며 속삭였다. 다시 오지 마. 그 목소리는 바람과 파도에 섞여 희미하게 사라졌지만 내 머릿속에선 잊히지 않았다. 항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피로와 공포로 지쳐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산호초에서 체험한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을 것 같다. 나는 이후로 새벽마다 조심스럽게 기록을 시작했다. 실종된 어부들의 흔적, 배의 위치, 산호초 주변의 물결 패턴, 그리고 내 체험을 하나씩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인간은 이곳에서 절대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증거를 남기고 서로 경고하고 경계를 존중하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다시는 혼자 산호초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매번 항구를 지나갈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그날의 경험과 물속에서 날 지켜보던 존재의 눈빛이 떠올랐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존재하며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라는 사실을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바다는 한층 더 침묵 속에 잠겼다. 달빛은 여전히 구름 뒤에 숨었고 물결은 조용히 배를 흔들었지만 그 조용함조차 긴장감을 증폭시켰다. 나는 항구에서 멀리 떨어진 산호초 근처에 다시 발을 디뎠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역 주민 한 명이 내 옆에 있었고 그의 표정은 나보다 더 경계심으로 굳어 있었다. 이곳에 가까이 오면 너도 돌아오지 못할 수 있다. 그의 말에 내 심장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배 위에서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물속 깊은 곳에서는 낮은 진동과 함께 인간 형체가 서서히 떠올랐다. 이번에는 단순히 목소리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다. 물결 사이로 선명하게 보이는 형체는 눈을 내리깔고 나를 응시하며 움직임 하나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왜곡되어 있었다. 손은 내 배를 향해 뻗었고 나는 몸을 뒤로 젖히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공포와 호기심이 뒤엉켰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고 어린 시절 친구가 갑자기 썼던 기억과 겹쳐 내 정신은 혼란스러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렸다. 도망쳐야 해. 이곳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그러나 눈앞의 존재가 너무도 선명하게, 너무도 인간적으로 보였기에 나는 자꾸만 눈을 뗄 수 없었다. 주민은 나를 끌어당기며 경고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내 발은 배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몸은 마치 무언가에 붙잡힌 듯 굳어 있었다. 물속 형체는 천천히 다가오며 속삭였다. 돌아가, 면. 그 목소리는 분명히 인간의 언어였지만
동시에 바다의 숨결과 섞여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나는 노를 움켜쥐고 힘껏 저으며 항구를 향해 나아가려 했지만 배는 제자리에서 흔들릴 뿐이었다. 물속에서는 또 다른 존재가 나타나 손짓하듯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규칙적이면서도 불규칙적이었다. 공포가 내 몸을 완전히 지배했고 숨은 가빠왔다. 내 머릿속에서는 합리적 사고와 현실 판단이 서서히 무너졌다. 그때 나는 냄새를 느꼈다. 썩은 해조류 냄새와 함께 오래된 인간의 채취가 섞인 냄새였다. 공포와 혐오감이 동시에 밀려왔고 내 심장은 이미 경계를 넘어선 상태였다. 손끝으로 배의 난간을 잡고 몸을 보호했지만 내 감각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졌다. 주변의 파도, 속삭임, 진동이 서로 얽혀 내 안에서 현실과 상상이 구분되지 않았다. 마침내 나는 정신을 집중해 장치를 꺼내 측정을 시작했다. 수온, 해류, 배 위치, 모든 것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다. 그러나 내 경험은 그것과 전혀 다른 세계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곳은 과학적 증거가 아닌 감각과 경험, 공포가 지배하는 영역이었다. 나는 점점 현실 감각을 잃어갔고 존재들의 움직임과 소리는 내 정신을 더욱 압박했다. 주민이 내 팔을 잡고 말렸다. 이제 그만해야 해. 우리가 경고했잖아. 그러나 나는 이미 공포를 넘어 산호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내 안에서 공포, 호기심, 책임감이 뒤엉키며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그때 물속 형체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나 바닷속에서 반복되는 낮은 울음과 물결의 진동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몸을 떨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과 경외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곳은 단순한 산호초가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 경계가 흐려진 공간이었다. 나는 기록을 시작했다. 새벽마다 실종된 어부들의 위치, 배의 상태, 내 경험과 감각을 하나씩 정리했다. 이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단 하나였다. 인간은 이곳에서 절대 완전히 안전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서로 경고하고 증거를 남기며 경계를 존중한다면 최소한 살아남을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날 이후 나는 산호초 근처에 혼자 가지 않았다. 그러나 항구를 지날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그날의 공포와 물속 존재의 눈빛이 떠올랐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존재하며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의 일부라는 사실. 그리고 그 경험은 나를 끝없이 성찰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산호초를 대할 때 경계심과 존중을 동시에 가진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규칙과 경계가 존재함을 증명한다. 새벽마다 사라지는 어부들은 단순히 희생자가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선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경고였다. 나는 기록과 증거를 남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했다. 이 산호초 근처를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와 마주할 때 느끼는 공포와 경외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며 배우는 교훈은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그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기록하고 연구할 것이다. 산호초의 새벽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다. 물결은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매번 그날의 기억과 공포 속에서 인간과 초자연의 경계, 그리고 산과 죽음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떠올리며 살아간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산호초 근처에서 겪은 경험을 기록하고 분석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공포가 남아 있었다. 그 공포는 단순히 눈앞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와 직면했을 때 느끼는 근원적 불안이었다. 나는 종종 항구에서 혼자 배를 바라보며 물결이 잔잔해 보이는 순간에도 그 아래 숨겨진 위험을 상상했다. 나는 새벽마다 실종된 어부들의 흔적을 다시 검토했다. 공통점은 분명했다. 모두 산호초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었고 누구도 구조 요청을 할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 내에 사라졌다. 남은 것은 배와 장비뿐이었다. 나는 그 기록들을 보며 단순한 사고가 아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다. 내가 처음 이곳을 조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나는 호기심과 연구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반복되는 경험과 증거는 나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것을 요구했다. 바로 경계심과 겸손, 그리고 생존을 위한 판단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공포 속에서도 마음을 가다듬는 법을 배웠다. 나는 산호초를 다시 찾지 않았다. 하지만 연구와 기록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항구 근처에서 만난 어부들과 협력해 그들이 새벽에 배를 띄우지 않도록 경고하고 산호초 주변의 위험 요소를 지도에 표시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깨달았다. 인간은 초자연적 존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최소한 경계하고 존중하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나는 항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산호초의 물결은 고요해 보였지만 내 기억 속에 그날 새벽과 물속 존재의 눈빛은 여전히 생생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서 느끼는 공포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경계를 깨닫게 하는 신호였다. 나는 그 신호를 존중하며 살아야 했다. 나는 내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며 다른 사람들이 같은 위험을 경험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인간과 초자연의 경계, 공포와 경외감, 그리고 생존과 이해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마음속 깊이 되새겼다. 산호초의 새벽은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있지만 나는 이제 그 어둠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세계는 존재하며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결코 단순한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현실의 일부이며 경계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동시에 배우고 성찰해야 한다는 신호다. 산호초에서 온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것이었다. 새벽의 바다는 여전히 고요하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평온하지 않다. 나는 그날의 경험을 잊지 못하고 매번 항구를 지날 때마다 공포와 경외감을 동시에 느낀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인간의 호기심과 탐구심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겸손과 경계심,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다. 산호초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다.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경계 위에서 새벽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지켜보며 인간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법칙 속에서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그 경계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오늘도 기록하고 성찰하며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후세에 전하고자 한다. 처음 계곡 입구에 발을 디디던 순간 내 심장은 이미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숲 사이로 기묘하게 쏟아지는 날이었지만 공기는 차갑고 눅눅했다. 흙냄새와 이끼 냄새가 뒤섞여 폐 깊숙이 스며들고 바람 한 점조차 없는 정적 속에서 오히려 작은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오기 위해 지리산 깊숙한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지만 그때는 아직 이 계곡이 단순한 산속길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했다. 이름 없는 계곡이라 사람들의 흔적도 거의 없었고 지도에도 표시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는 등산로를 벗어나 조심스레 길을 잡았다. 계곡에 들어선 순간 주변 나무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그림자가 기묘하게 늘어지며 내 시선을 끌었다. 나뭇가지 사이로 흐르는 빛은 이상하게 굴곡져 있었고 발밑의 돌들은 축축하고 미끄러워 발끝을 조심하게 만들었다. 나는 순간 여기서 무언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는 직감을 느꼈지만 친구들의 웃음소리와 장난에 휩쓸려 경계심을 흘려보냈다. 계곡 중간쯤에서 우리는 작은 평지에 도착했다. 주변은 돌과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물은 거의 고여 있어 색이 검게 변해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신기하게도 지도 앱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화면 속의 나침반이 빙글빙글 돌면서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상함을 느꼈지만 친구들은 그냥 기술이 안 되는 산속이니까 그렇다며 웃어 넘겼다. 첫 번째 이상한 소리는 그때 들렸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도 아니고 발걸음을 흉내낸 소리도 아닌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따라오며 내 이름을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즉시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친구들도 내 시선을 따라 뒤를 돌아봤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고 소름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다. 여기 이상하지 않아?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 친구 하나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 소리 들리지 않았어? 그들은 웃으며 내 상상력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이미 심리적으로 불안의 늪에 빠져 있었다. 계곡 주변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발밑에 돌 하나하나가 내 발걸음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물을 마셨다. 그때 발밑에서 아주 작은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근처에 없었다. 돌멩이는 계곡 아래로 굴러가며 물 위에 튀었고 물결이 잔잔히 퍼졌다. 순간 물결 위로 흐르는 그림자가 마치 사람 형체처럼 일그러지는 것이 내 눈에 포착됐다. 순간적으로 몸이 굳고 숨을 죽였다. 나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손짓했다.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안 돼. 여기 뭔가 있어. 친구들은 내 긴장한 표정을 보고 장난기가 사라진 듯 했지만 아직까지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눈치였다. 우리는 계속 걸었지만 발걸음마다 뭔가 압박이 오는 듯 했다. 나무 사이로 불현듯 바람이 스치며 속삭이듯 소리를 냈고 그 속삭임은 점점 사람의 울음소리처럼 바뀌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 갑자기 계곡 끝에 다다랐을 때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평지가 사라지고 급격한 경사가 나타났다. 나무들은 서로 뒤엉켜 빛을 거의 차단했고 안개가 물처럼 흐르며 계곡을 덮었다. 시야는 단 몇 미터밖에 확보되지 않았고 나무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지금 돌아가자. 여기 더 이상 내려가면 위험해. 그러나 한 친구가 앞서 나가며 말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보자. 내가 봤을 땐 길이 보여. 나는 그의 눈을 보고 뭔가 믿을 수 없는 불안을 느꼈다. 내 마음속 한쪽에서는 이 친구도 뭔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믿고 따라야만 한다는 압박도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천천히 경사를 내려갔지만 발밑에서 들리는 소리와 계곡 위로 퍼지는 기묘한 냄새가 점점 강해졌다. 경사를 내려간 후 우리는 계곡 깊숙이 들어섰다. 안개는 점점 더 진하게 내려앉아 시야를 거의 완전히 차단했고 주변의 나무들은 무겁게 흔들리며 이상하게 곡선진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발밑의 돌과 이끼가 미끄러워 신경을 곤두세우며 걸었지만 이상한 소리들은 멈출 줄 몰랐다. 처음에는 발자국 소리로 착했던 소리가 점점 사람의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어서 와. 여긴 위험해. 돌아가.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 때마다 심장은 쿵쿵 뛰었고 숨이 점점 가빠졌다. 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이 소리 다들 들려? 그러나 그들은 고개를 저으며 바람 소리겠지라고만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내 속에서는 공포가 점점 사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발밑에서는 돌이 굴러가는 소리, 머리 위에서는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안개 속에서는 사람 형체 같은 그림자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였다.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한 친구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는 단지 미끄러져 그 바위에 손을 짚은 것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계곡에선 작은 사건도 곧바로 공포로 변한다. 우리의 감각이 예민해지고 작은 소리와 그림자까지도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우리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안개가 걷히며 잠깐 계곡 아래로 작은 물웅덩이가 보였다. 물 표면에는 이상하게 검은 얼룩이 흘러갔고 그 안에서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순간 내 기억 속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랐다. 어린 시절 혼자 숲속을 걷다 길을 잃었던 경험과 비슷했다. 그때 느꼈던 절망과 공포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몸을 떨며 친구들에게 말했다. 우리 돌아가야 해. 진짜 위험해. 그러나 친구들은 여전히 앞서 나가며 길을 찾으려 했다. 나는 속으로 싸웠다. 믿어야 하나 아니면 내 직감을 따라야 하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고 머릿속은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때 물웅덩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짧고 날카로운 사람의 숨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물 위로 퍼졌다. 나는 얼어붙어 그 소리를 들었다. 친구들조차 그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동시에 긴장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계곡 한쪽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순간 이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야 라고 확신했다. 친구들 역시 그제서야 얼굴에 긴장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돌아가려 해도 발밑에 돌과 미끄러운 길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없었다. 우리의 마음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고 안개 속 그림자들은 점점 현실처럼 느껴졌다.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움직이며 계곡을 벗어나려던 찰나 등 뒤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발걸음 소리였다. 분명히 우리와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발자국이었고 그러나 아무도 우리 뒤에는 없었다. 나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무겁고 이상하게 굳은 느낌 때문에 움직일 수 없었다. 친구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며 움츠렸다. 그 순간 나는 내 속마음을 직시했다. 공포뿐만 아니라 믿음과 의심이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친구들을 믿고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 내 직감을 따라야 하는가. 내 마음속 갈등이 극에 달하자 몸과 정신은 완전히 긴장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 상황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야. 천천히 조심스럽게 뒤로 돌아가는 것. 나는 친구들에게 낮게 말했다.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따라 계곡을 그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발걸음마다 돌과 이끼가 미끄러워 중심을 잡기 어려웠고 안개 속에서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몇 분 정도 올라가자 안개가 점점 옅어지며 시야가 확보됐다. 그때 나는 계곡 가장자리에서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바위와 나무 사이에 사람 손자국처럼 보이는 자국이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게 움푹 패인 자리가 있었다. 순간 내 속에서 한기가 몰려왔다. 여기에 누군가 있었구나. 그 자리를 지나자마자 나는 내 숨이 거칠어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 안도감이 찾아왔다. 우리가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었다. 그때까지의 공포와 불안, 의심, 절망이 서서히 가라앉으며 정신적 긴장이 차츰 해소되었다. 계곡을 완전히 벗어나자 숲속은 다시 평화로워 보였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고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왔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계곡 속에서 느낀 압박과 속삭임, 그림자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음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나는 그때 결심했다. 다시는 이름 없는 계곡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계곡에서 얻은 경험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야겠다고. 실제로 겪은 공포와 심리적 긴장은 단순한 산속 모험이 아니라 산과 죽음,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긴장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마음속에는 혼란과 공포가 뒤섞였지만 동시에 배운 점도 있었다. 인간의 직감과 감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확하며 위험을 감지할 때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나는 그날의 경험을 곱씹으며 그 계곡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계곡을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멈췄다. 주변에는 바람 소리만 간간히 들리고 새들의 지저귐도 들렸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계곡에서 느꼈던 압박과 속삭임이 남아 있었다. 나는 물을 마시며 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손이 떨리고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 그리고 불신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다. 진짜 그 계곡 뭐였을까? 한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근데 분명히 뭔가 있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가 우리 사이에 묵직하게 깔려 있었다.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계곡 입구 쪽으로 향하는 길은 점점 더 이상해졌다. 발밑의 흙은 단단하지만 돌이 간간히 물러나면서 발을 헛디딜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뭇잎 사이로 흐르는 햇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안개가 다시 밀려왔다. 그러나 이번 안개는 이전과 달리 훨씬 묘하게 느껴졌다.
시야를 가릴 뿐만 아니라 냄새와 촉각까지 압박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습기 섞인 냄새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썩은 듯한 냄새를 맡았고 피부에는 싸늘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멈췄다. 잠깐, 저기, 그림자 봤어? 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나뭇가지 사이로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키는 사람 정도로 보였지만 형태가 흐릿하고 불규칙했다. 숨을 죽이고 바라보니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내 심장은 순간 터질 듯이 뛰었고 손에 쥔 배낭끈이 미끄러질 정도로 떨렸다. 걷자. 그냥 천천히. 뒤돌아보지 말고. 나는 낮게 속삭였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림자는 점점 우리와 같은 속도로 따라오는 것 같았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돌과 나뭇가지에 부딪히며 소리를 내지만 그림자는 마치 소리를 무시하는 듯 미묘하게 움직였다. 그때 나는 내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을 느꼈다. 공포와 불안, 의심을 넘어 깊은 분노와 반항심이 섞였다. 왜 우리를 괴롭히는가? 왜 이런 계곡이 존재하는가? 그 순간 내 내면에서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랐다. 혼자 남겨졌을 때 느꼈던 절망과 누군가를 믿지 못했을 때 느낀 불안이 겹치며 계곡 속 공포와 하나로 합쳐졌다. 계곡을 조금 더 올라가자 그림자는 갑자기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짐과 동시에 바람이 돌며 이상한 속삭임을 만들어냈다. 돌아가, 돌아가, 여기서. 마치 계곡 자체가 우리를 경고하는 듯했다. 나는 공포에 휩싸이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차분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는 감정을 억제하고 상황을 관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뒤를 이어 무언가 걸리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친구들도 숨을 죽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같은 질문을 읽을 수 있었다. 이 계곡은 도대체 뭐야? 잠시 후 나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곡을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한 발씩 조심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안개는 점점 희미해지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계곡에서 느낀 압박감과 속삭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마음속 한쪽에서는 여전히 그림자는 우리를 따라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마침내 계곡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지쳐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서로를 바라보며 나는 말했다. 다시는 이런 곳에 오지 말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말없이 서로를 안으며 계곡에서 겪은 공포와 긴장을 공유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공포는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깊숙이 있는 불안과 의심이 계곡의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극대화된 것임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그 계곡을 떠올렸다. 이름 없는 계곡,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그곳에서 느낀 압박감과 그림자, 속삭임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내 몸과 마음은 그 공포를 기억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통해 인간의 감각과 직감을 다시금 신뢰하게 되었다. 그 후 나는 그 경험을 잊지 않고 기록하기로 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실제로 겪은 공포와 심리적 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단순한 공포 이야기나 전설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고 싶었다. 인간은 직감을 무시하면 안 되고 위험을 감지할 때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로 이름 없는 계곡을 절대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든 그곳은 절대 혼자 가면 안 된다. 이름 없는 계곡, 지리산의 숨겨진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다고 이야기한다. 내 기억 속 계곡의 그림자와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고 때때로 잠잠한 숲속에서도 그 압박감이 떠오르곤 한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배웠다. 공포와 직감, 의심과 믿음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게 되었고 인간이 느끼는 감정적 공포가 얼마나 깊고 사실적인지 경험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로 남아 나를 경계하게 만들고 동시에 삶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계곡을 떠난 지금도 나는 때때로 밤이 되면 계곡 속 그 그림자가 내 주변을 맴도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보다는 경계심과 신중함으로 받아들인다. 그날의 경험을 통해 인간은 언제든 자연과 미지의 세계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이름 없는 지리산의 계곡, 그곳에서 느낀 공포와 긴장, 그림자와 속삭임은 단순히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내 영혼 깊숙이 남아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누구에게도 권하지 않는 그 계곡, 절대 혼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곳.